예,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사학과의 강판군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수연입니다. 나무와의 인연, 부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데,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열 체크 다 하고, 방역 관련해서 다 해줬었기 때문에,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상은 현상이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얼마나 빨리 수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제 철학대로 이야기하면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르게 또 표현하면 자존하고도 관계가 있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빨리 적응을 해야만, 수용해야만 이 문제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힘들지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문학자로서 또 역사학자로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아울러서 코로나19를 맞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한국인들의 대처 방식이 어디서 오는가, 역사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원인을 모르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데, 알면은 사실 불안한 것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원인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원인을 그동안에는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주로 물었던 강연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 강연에서는 왜를 물어야 되는,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삶에서는 왜를 굳이 묻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태어나서니까. 그걸 굳이 물을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지만,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만큼 중요한 게 왜 일어났는가?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역사학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대전환 시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상에서는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해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우리와 관계 있는, 그 다음에 해방,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 가깝게는 이런 큰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큰 사건, 대전환을 경험한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했죠. 저만 하더라도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가 대전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왔던 데 비해서 코로나19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실이 대전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낯설고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역사상에서 만나는 대전환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또 없기 때문에 힘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전환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전환인데다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런 식의 대전환이 없었던, 그걸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대유행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한꺼번에 맞이하는, 그동안의 대전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19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전환의 시대일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숲입니다. 고대 문명을 일구었던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중국의 황하, 인더스라든지 등등 이런 가장 앞섰던 문명의 경우도 대부분 숲을 제거한 문명이었어요. 산업혁명 이전까지 우리가 목재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나무 없이는 그 어떤 문명도 만들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18세기 말에 제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기도 사실 대전환기예요. 적어도 250만 년 전부터 시작하는 구석기 시대, 그리고 신석기 시대가 한 1억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시작을 하죠. 구석기 시대가 대전환 시기로서는 제일 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가 한 마이너스 한 550년 뭐 이 정도 청동기 지나고 그 다음에 철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오면 그 계속 구석기에서 짧아지는 거죠. 근데 산업혁명에서 18세기에서 제4차 산업혁명까지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18세기에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1900년도 정도에 인류가 이 지구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4%예요. 그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77%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숲이 어마어마하게 사라졌죠. 인구 변화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중국 인구만 대략 보면은 18세기나 19세기 정도에서 중국의 인구는 한 3, 4억 정도예요. 마오 시기에 많이 잡아도 인구가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오쩌둥이 1976년에 죽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근데 덩샤오펑이 등장하면서 1978년에 개혁개방을 시작해서 지금 중국의 인구가 13억, 14억 정도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는 숲 제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숲을 가지고 있는 게 타이거 숲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등등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숲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거 숲에는 시라소니가 살고 있거든요. 고양이과의 시라소니가 살고 있는데 이 시라소니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죽을 때까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거 숲의 시라소니는 한 번도 자기가 간 길을 2번 가지 않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야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행복한 거죠. 사람도 안 만나지. 또 간 길을 2번 다시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 그런 시라소니 같은 존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타이거 숲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1900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이 큰 변화 속에서 숲이 얼마나 사라졌을까? 숲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면은 그 숲 속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이동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과 만나지 말아야 할 동물이 인간과 만나지 말아야 할 바이러스가 온 거죠. 코로나19는 숙주를 통해서 옵니다. 박쥐를 통해서 어떤 동물을 통해서 오건 숙주가 있어야 되죠. 그 숙주가 숲이 제거되면서 우리 곁으로 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 인문학자로서 문명사를 지금까지 쭉 일부를 해보면 그 변화가 어마어마하고 중국사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300, 1500년 언대에 지금 시안 쪽에 숲이 90%였습니다. 코끼리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끼리가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황사 문제는 그 숲 제거로서 오는 거거든요. 이 변화들이 숲 제거를 통해서 오는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변화 속에서 우한에서 이것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나 일부 서양 쪽에서 그 원인을 중국에 덮어씌운다는 거죠. 우한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한이 만든 게 아니 그걸 우리가 잘못 본다는 거죠. 그걸 덮어씌우면 해결 방법이 없죠. 원인은 인류 문명사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문제예요. 그것이 원인이었는데 우한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중국이 원인이라고 지목하면 그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가 문제의 어떤 핵심을 비켜가는, 호도해버리는 미국이나 호주 쪽에서 자기들의 방역 실패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숲과 관련해서 코로나19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많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원인이 뭔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겁니다. 숲 제거, 그 다음에 기후변화죠.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후는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기후는 없죠. 근데 기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24절기의 기자입니다. 24절기를 우리가 한 달에 보름 간격으로 기상의 변화를 본 거거든요. 그걸 기라고 하고, 그걸 한 달에 2번 했으니까 한 달에 2번 나타나는 게 12달이니까 24번이 오죠. 보름 간격으로 옵니다. 여기에 보름 간격을 다시 5일 간격으로 관측한 게 후예요. 요걸 이제 다시 곱하기 하면 72후가 돼요. 24에다가 3을 곱하면 72가 되죠. 그래서 24절기 72후를 줄여서 기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후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고대부터 만든 시스템이에요. 관측을 통해서 만든 룰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처서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기상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우리가 몸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 절기를 통해서 지금 어느 때이구나 알도록 해준 게 24절기 72후라고 하는 기후예요. 근데 이것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는 거죠. 습적으로 또 다양한 이유로 이것이 무너지면서 급변해버린 겁니다. 불규칙해버린 거죠. 따라서 이 기후변화, 습제거 등등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19가 탄생했다면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막는 방법,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렇게 숲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 하나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생태의식의 부재다. 생태의식의 부재다. 이 생태라고 하는 것은 에코예요. 제가 오다가 보니까 도로에다가 에코존 적어놨더라고요. 초록색 그런 거예요. 딱 해가지고 에코존. 근데 그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에코라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 학자들 간에도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에코를 생태를 관계성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저의 이론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에코를 관계성이다. 그 앞에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평등한 관계성이에요. 평등한 관계.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에코의식의 부재에서 일어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숲을 제거한 이유 중 하나는 숲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이미 성리학의 기본서인 태극도설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극, 무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낳아요. 오행에서 인간이 나오고 인간이 만물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논리죠. 성리학자들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겼던 것도 바로 여기서 연주합니다. 사람은 절대 만물의 영장일 수 없는 거죠. 사람 이전에 이미 식물이 존재했고 인간은 식물 없이는 한 찰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한순간도 인간이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위대할까? 이게 이제 본초학적인 식물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본초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식물을 약효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숲 해설하시는 분들조차도 식물을 약효로 이해하죠. 사람들 데려가지고 이거 어딘지 하기 좋고 어디에 좋고 막 이야기한다고 지금도.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팽배하고 있으니까 식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지금도 많이 쓰죠. 검색 딱 해보면 지금도 드르르 나옵니다. 식물인간. 식물인간이 뭡니까? 살아있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식물로 비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식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용어예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는 그냥 나무고 풀은 풀이고 그냥 잘라도 되는 거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고 네가 죽든지 말든지 꽃이 피는데 그냥 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따버리지. 네가 피든지 말든지 또 피겠지. 이런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원인을 모르면 생명체를 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거의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 중 하나가 모든 생명체 가치의 평등성이에요. 제가 2015년 나무 철학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생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의미예요. 그게 평등한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 맺기가 잘못된 거죠. 인간의 오만으로, 자만으로 다른 생명체를 평등한 존재의 가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속돼 있는, 함부로 다루도 되는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갑질 문화는 생태의식의 부재에서 출발합니다. 양성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모든 생명체의 가치는 같은데 남자 여자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생명체로 바라보면 다 똑같잖아요. 하루만 사는, 일주일만 사는, 보름만 사는 하루살이나 매일매일 삶과 미국 유타주에 가면은 판도가 있습니다. 판도. 제 이름이 판자 들어가는데 판도. 판도는 나무 줄기가 쭉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판도에 어떤 나무가 살고 있냐면은 사시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버드나무과에 갈릭, 큰키나무, 사시나무, 우리가 뭐 뜰 때 사시나무 떨듯이 한다 하잖아요. 그 사시나무예요. 근데 이 사시나무 한 그루가 무성 번식을 통해서 뿌리로 번식합니다. 뿌리로. 우리가 대나무가 뿌리 번식, 무성 번식을 하거든요. 뿌리로 쫙 해서 이 그루가 몇 그루냐면 4만 그루가 홀 넘습니다. 한 그루에서 나왔어요. 전체 규모가 평수로, 요즘 뭐 평수로 조금 밑에 이렇게 하는데 한 16만 평 정도. 어마어마한 호수가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전부 수나무입니다. 사시나무를 비롯해서 버드나무과에는 암수 땅그루가 많아요. 여기에 사시나무는 전부 수나무예요. 그런데 나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8만 살입니다. 더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8만 살의 사시나무, 판도의 사시나무의 가치와 요즘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살고 있는 매미 삶의 가치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차별하는 거죠. 매미는 뭐 얼마나 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무를 우리가 그래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잘라버리죠. 해쳐버리고. 우리 가로수 지금 정책 보십시오. 대구나 뭐 전국에 뭐 심을 때 뭐 잘 심다가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잘라버리지 또. 과감하게 톱으로 잘라버립니다. 나무에 아프든지 말든지. 자르는 것도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런 생태의식의 부재가 코로나19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생태의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생태의식과 관련한 생태교육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부분은 생태교육이에요.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학교마다 다 필수로 가야 됩니다. 그것만 가져가면 제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무장을 하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본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아들이 뭐 나무 잎을 보거나 뭐 꽃을 보거나 막 그냥 가서 따거나 막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숲 제거에서 비롯되는 또 기후변화에서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19 이면에는 철학의 문제가 있다. 그 바로 생태 철학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고 그걸 지금까지 인간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쭉 진행해온 결과가 결국은 코로나19의 이제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문학자로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K방역에서 코로나19 대처에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많은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안연의 지송백지 후조라는 논어 자한편에 있는 구절처럼 우리가 날씨가 추운 뒤에 소나무, 측백나무가
뒤에 시든다는 걸 압니다. 큰 일이 일어나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수락석출이라. 물 떨어지면 돌 드러납니다. 소동포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 코로나19는 전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각국들은 또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대처 과정에서 보면.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는지를 잘 보여준 시대가 코로나19 시대예요.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코로나19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로 제가 꼽는 게 우리가 먹고 있는 주식인 쌀입니다. 벼농업이라는 거죠. 이 벼농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벼농사 유적을 가장 오래 농사 짓다는 걸 증명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1만 년 조금 전부터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구석기 말입니다. 그게 충남 소로리에서 유적과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탄미가 나왔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탄미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벼농사의 농법은 언제 큰 변화를 겪냐면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 양법을 중국에 있는 강남의 농법을 수용하면서 지금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강남 농법이라고 하죠. 중국의 강남, 양자강 하류의 강남 농법이라고 하는데, 이 강남 농법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양법이 집약 농업이에요. 벼는 우리가 보리, 밀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이모작을 할 경우에는 여름철 한 100일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농사 방법이에요. 벼농사는. 그렇기 때문에 30도 이상의 기온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돼야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벼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후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벼농사만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벼농사 중에서 이양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집약농업이다. 집약농업은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계 농법이 나오기 전까지. 이양기가 지금 기계로만 이양기가 없을 단계, 손으로도 할 경우에. 그래서 발달한 것이 두레입니다. 품앗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가마솥에 밥을 해먹는 시절에는, 지금은 전기밥솥이나 1인이 밥을 해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1인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솥에다가 밥을 해서 퍼가지고 같은 상에 같이 먹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 의식은 이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형성이 안 되면 존재할 수 없으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조선시대에 향약이, 양반들이 향약을 철저하게 보급하죠. 왜? 그걸 유지해야만 양반들의 물적 기반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밥을 한솥 해가지고 그릇에 딱 먹는다고 치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은 다 앞접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먹지만 그때는 된장 끓여놓고 같이 먹죠. 동시에 숟가락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맛있는 반찬들을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옆에 분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도 뭐 좀 많이 먹으면 막 손 친다니까. 막 먹지 말라고. 지금 언니 무이 되고 동생 무이 되고 오빠 무이 되는데, 오빠 좀 이따가 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코로나19 대처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디서 시작하는가? 반대로 밀농사와 관련있습니다. 밀농사는 조박농업이라고 합니다. 성걸 다는 거죠. 그냥 쭉 뿌립니다. 그리고 겨울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죠. 우리가 보리밀이라는 게 벼농사 짓고 난 뒤에 심고 이듬해 여름에 수확하는 겁니다. 양파, 마늘처럼. 같은 주기가 맞물리죠. 그럼 길죠. 그 시간이 노동이 많이 이제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쭉 뿌려놓고 하면 되니까. 이 양처럼 갑자기 일 하는 게 아니니까 쭉 뿌리면 되니까. 그럼 혼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혼자도 묻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확하고 난 뒤에 대부분 그 사람들은 밀농사를 통해서 빵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빵 만들어가지고 혼자 먹으면 된다니까. 굳이 모여서 먹을 필요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벼농사와 밀농사는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행동 양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벼농사를 짓기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이 성리학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동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물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양반으로서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은 지금도 우리가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강하게 받고 있는 분야가 성리학입니다. 요것이 이제 절묘하게 벼농사하고 성리학은 동전 앞뒤의 문제예요.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서구 민주주의예요. 서구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조 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 끝나고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런데 서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0년이 채 안 됐지만 완벽하게 사실은 우리화했습니다. 우리화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 양식은 크게 보면은 그런 벼농사, 성리학, 그 다음에 서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잘 우리 힘으로 우리화한 단계다. 그런데 서구 쪽에서 지금 코로나19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공동체의식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 우리 역사에 들어와서 불교와 가톨릭은 상당한 기간을 거치면서, 특히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화 과정을 지금 거쳐왔습니다. 개신교는 그걸 거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그런 어떤 전통들이 종교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우리의 전통하고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 전체를 보면 많은 요소들이 들어와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의 전통하고 잘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시대에 총선을 치른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거든요. 우리화한 민주주의라. 이게 이제 공동체의식하고 맞물려가서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서구는 이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어마어마한 대전환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게 작동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지금 자기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건 관료제 전통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관료제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관료 전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닮았죠.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것을 대우받아 왔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중국은 수용하지를 못했거든요.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중국하고 비교하면 관료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승리하기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경험한 아주 좋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3국을 비교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대전환기에 작동이 됐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분석해서 틀을 짤 수가 있다면 제가 이제 바라는 기대는 지금까지 당군 이래로 우리나라는 한 번도 우리의 모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잘 나가는 중국이 선진 16세기까지만 해도 적어도 17세기 정도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1등 국가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걸 뺏겼죠. 다행히 1등을 뺏겼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좋은 조건을 사실은 늘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더라도 늘 사실 10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 정도로 탁월한 걸 가지고 있는데 워낙 또 이 옆에 또 일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치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성적을 엄청 우리가 잘 받고 있는데도 옆에 1등, 2등 막 있으니까 기죽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 어디에도 애속되지 않는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수 있는 석가가 이야기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어디에도 애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이나 뭐 유럽 선진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제는 비교당하지 않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만의 틀을, 우리 색깔만의 뭔가를 만든 단계가 아닌가. 그게 대한민국의 자존이어야 된다. 이런 게 제 결론입니다. 요 자존으로 이제는 앞으로 금형을 만들었다고 하면, 틀을 만들었다고 하면 앞으로 내용을 좀 더 이제 보충해서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게 석가가 숱한 잎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제 혼자서 갈 수 있다. 혼자서. 그런 단계가 코로나19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사실 내년 초쯤 간행할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 내용의 요점이기도 하고 인문학자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 존재의 이유가 있다. 방법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다. 지금까지 인문학은 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쇠퇴했지. 취업률이 떨어지니까 계속 가치가 없어 학교마다. 그러니까 뭐 폐과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에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인문학자는 또 뭘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나름의 방법을 제시해야 될 때다. 그러면 다시 인문학은 큰 역할을 인문학자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가? 대책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어 자장편에서 자하가 이야기했고 제가 나무 공부하면서 늘 사용하고 있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박학이 독지하며 박학, 배우기를 널리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젊은이 근사하면 절실하게 묻고 생각을 가까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사. 그러면 인이 그 가운데 있다. 공자 핵심 사상인 인을 자하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자는 여기서 근사 따가지고 여동네와 함께 근사록을 편찬했습니다. 모든 성리학의 입문서죠. 그래서 가까이서 찾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고. 그럼 뭘 근거로 가지고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게. 뭘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 산입니다. 산. 우리나라는 67% 정도, 대략 70% 가까운 땅이 산입니다. 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숲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꼴짜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동네라고 하는 동자가 계곡 동자입니다. 신매동, 시지동 하면 그 동자는 계곡 동자의 마을동입니다. 마을은 계곡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 거기는 동천, 하늘 천자 서면은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을 의미할 때도 동천이에요. 우리가 꼴짝꼴짝이는 다 투절되고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이라든지 산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달라지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절 해서 경계가 지는 거다. 근데 지금은 두절 때 있다 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 다 돼요.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구축되어 있죠. 세계에서 1등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절 때도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별로 산이 있다고 하는 배산임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풍수가 발달하는 것도 우리 지형이 그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방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의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10분 안에 산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대구에 여기 시내 산다 하더라도 바로 앞산 옆산 다 금방 가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방 산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산에 가는 사람이 많다는 우리가 보도를 접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형이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당군 신화에 보면 당군이 1980살인가 사시다가 산신이 되잖아요. 당군 신화의 마지막 구절은 당군이 산신되는 걸로 끝납니다. 제가 여기에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 당군 신화하는 분들이 산신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왜 당군이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를 하다가 산신이 됐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보면 온 사찰마다 산신이 있다 했습니다. 불교가 끌어안은 거죠.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보험 들기도 하지만 또 산신각에 가서 산신한테 보험을 또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의 중요한 특징인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방역의 주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숲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숲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걸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을 숲 관련해서 책에 들어 소개를 했지만 이제 이번 책에서는 그동안 이제 소개하지 않았던 그런 마을 숲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옥골, 둔산동, 최치원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둔산동 옥골 앞에 느티나무 숲이 마을 숲입니다. 그건 바로 마을 숲은 여러 기능을 합니다. 수구막이 홍수를 막는, 바람을 막는. 이 바람을 막는 게 코로나19와 바이러스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기로 가잖아요. 바이러스가. 이걸 막아주는 게 마을 숲이에요. 사실 마을 숲은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마을 숲은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을마다 우리가 숲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숲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가 숲이 없다면 숲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역 활동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마을 숲 복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전국 다녀보면 마을 숲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데 포항을 가보시면 북천수가 있습니다. 홍수 방지를 위해서 소나무 숲이에요. 그게 천년기념물 숲입니다.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거기에 덤섬덤섬 쫙 자리 깔고 있습니다. 멋있죠? 그 소나무 숲 때문에 그 포항에 있는 아니면 밖에서 온 분들이 거기서 휴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가 됩니다. 나무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천에 가보시면 좀 이따가 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금당실 소나무 숲도 천년기념물 숲이에요. 곳곳에 우리는 그런 숲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만 가더라도 성박숲이 있죠. 왕보들 59그루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마을 숲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의 방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책의 마지막에서 이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그것이 방역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 그 마을 분들이 사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게 역사적으로 또 미래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PPT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수연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수연은 인연 중에서 나무와의 인연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그동안에 뭐 보시다시피 우리가 혈연이 있습니다. 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연이 있죠. 이걸 제가 3년이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수직관계예요. 수직으로 만나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생태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학렬 따지고 뭐 오빠 뭐 이렇게 촌수 따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지연 같은 경우에도 뭐 동네 형님들 만나면 형님 동생 뭐 같은 고향 하면 바로 뭐 한번 본 적도 별로 없는데 뭐 바로 말라보잖아요. 학연도 마찬가지야. 몇 학번 뭐 이렇게 따지다가 바로 뭐 말라보잖아요.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횡적인 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3년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수연 시대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 나무와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여기서 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 많은 분들이 나무와 이 생태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생태적인 관계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쓴 책이 위대한 치유자 나무의 일생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사진들을 주로 활용을 했는데 치유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본초학을 말씀드렸는데 나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를 해주는 대상,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치유의 숲 이런 데 가보면 가가지고 우리가 장성이나 편백나무 숲에 가보시면 그게 암 환자도 많이 오고 계시고 또 오시는 분들 중에 막 치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곳곳에 이제 치유사도 지금 요즘 많이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숲 해설사 말고 치유사 따로 있습니다. 치유사는 훨씬 어려워요. 그거는 보건이라든지 의학적인 것까지 다 이수를 해서 합격을 해야 치유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숲 해설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분야인데, 근데 나무를 치유를 인간을 위해서 해주는 피동적인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게 편백이다, 이렇게 해서 편백을 심어서 이제 치유숲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소나무가 더 많습니다. 피톤치드는 편백보다도. 그 소나무 숲이 피톤치드가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가장 우리가 치유하기에 물질로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소나무 숲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소나무 숲이 많아서 또 치유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또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서 나무를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또 아니면 뭐 늦게 올라가가지고 야호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가서 막 어깨로 막 이 덩어리로 막 나무를 막 친다니까. 남한테 전혀 도움 준 적도 없으면서, 꽃 필 때 한 번도 인사한 적도 없으면서, 열매 맺을 때 수고했다고 카톡 보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막 친다니까. 막 이렇게 가서 막 안고 두드리고 패고 막 빼마리 때리고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꾸 나무는 치유의 대상, 피동적인 존재라고 보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무 스스로도 능동적인 존재로서 각자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성자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모든 인간은 위대한 존재예요. 깨끗한 존재고 맑은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죠. 근데 이것을 드러내는 게 사실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공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수도라고 이야기하죠. 도 닦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자도는, 도자는 도제한다는 뜻인데 걷는다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가 건너야 된다. 아재 봐라 아재 해야 되는 거야. 가자 저 너머로 가야 되는, 그 너머로 어디로 갑니까? 산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간다 하면 어디 산 넘어가면 뭐 있을 것 같지? 없다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스스로 힘으로 치유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자꾸 피동적인 존재로 해서 그런 식으로 치유를 생각하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무를 피동적으로 보면 나무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럼 어디서 치유하냐고.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할 때 나무는 어떻게 치유하는가? 나무의 삶을 나무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무 입장에서 치유를 정리한 게 바로 위대한 치유자 나무 일생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나무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는가도 국가의 어젠다죠. 개인의 어젠다를 넘어서 국가의 어젠다, 전 세계의 어젠다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길을 찾는다면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치유하는지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 공부를 1999년, 98년 정도에서 시작했다면 꽤 많은 시간이,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나무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눈에 들어와서 가슴 깊이 머물렀던 부분이 상처였습니다. 나무의 상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모든 존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죠. 문제는 이 상처를 스스로 어떻게 치유하는가가 삶의 중요한 변수일 거다. 아울러서 내 상처가 보이려면은 내 상처가 보이는 찰나가 언제냐? 그건 상대방의 상처가 보일 때다. 그때 자조는 시작될 거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남의 상처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상처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남의 상처가 보이지 않죠. 이 말은 뭐냐면 내 상처가 보인다는 말은 내 본성을, 내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서야 상대방이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장 아픈 부분, 그 상처가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때서야 우리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좀 만날 때 상처를 좀 볼 수가 있다. 무주군 자연휴양림. 멋있죠?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앞쪽에 있는 검은색은 독일 가문비입니다. 소나무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일 가문비 군락이 있는 곳이죠. 100살 정도 됐습니다. 참 멋있는 자연 휴양림이죠. 여기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휴양림인데 여기는 안 오고 꼴짝이에 이제 텐트 치놓고 이제 야영하는 데 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입구도 매표소에서 들어가면 입구 조금 올라가면 다리 건너서 이제 왼쪽에 입구가 있는데 이 팻말도 아주 깜찍하게 적어놨습니다. 뭐 휴양림 크게 이렇게 적어놨는 게 아주 예쁘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딱 들어가면 줄을 서야 됩니다. 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폭입니다. 자연스럽게 줄을 딱 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제 발걸음으로 가면 뭐 하루 걸려서 도착할 수도 있고 2박 3일 해서 도착할 수도 있고 발걸음에 따라 다르겠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좀 가면은 한 4, 5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오르막 내리막이 거의 없습니다. 산 허리를 쭉 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데크를, 처음에는 데크가 없었습니다. 뒤에 이제 만든 건데, 참 이런 아름다움을 만나려면은 여기에 언제 가야 될까? 제때 가야 됩니다. 제때 딱 가면. 요때 딱 가면 되거든요. 그 요때가 언제냐? 많이 가보면 압니다. 많이 가보면 요때를 만나지. 근데 사람들이 요런 장면 언제 봅니까? 물어봐요. 너 가보라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때 가라고. 제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냐고. 가보니까 만났는데. 여기에 가서 꼭 만나야 할 곳이 무주 공설운동장입니다. 무주 공설운동장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등이 살고 있죠. 등나무입니다. 콩가에. 갈등의 등입니다. 칙하고 이제 등이 서로 깔려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한자가 갈등이죠. 무주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정기용이라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사절을 설계한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무주군에서 행사를 했는데 운동장에 막 땡볕에 군민들이 쫙 앉아 있어서 이 군수들하고 이제 임원들은 그 천막에 다 앉아가지고 이제 쫙 했는 거야. 근데 사람이 별로 안 왔어. 그래가지고 행사 끝나고 난데 군수가 어른을 만나 뵀는데 왜 안 오시냐니까 이 양반은 당신 것 때문에 그 땡볕에 가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가 충격을 받은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해봤다는 거야.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이 땡볕이 아닌 곳에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등나무를 심은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응한 것이 정기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 책 이름이 감흥의 건축이죠. 감동해서 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했냐면은 이 등나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쇠로 뒤에 쫙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쇠 등을 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벤치 뒤쪽에 전부 등나무예요. 본부석을 제외하면 360도까지. 여기에 등꽃이 필 때 한번 가보십시오. 등꽃이 언제 핍니까? 또 물어봐요. 지가 알아서 피지. 내가 언제 피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딱 만나러 가면 언제 만나요? 계속 가보면 된다니까. 계속 봄철에 가보면 만나겠지. 그렇게 해서 그리워 해서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일러주고 그때 가보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제가 그 등꽃이 필 때 2번 봤습니다. 몇 번 갔겠어요? 6번 갔습니다. 그때서야 만나는 거지. 이 장면도 마찬가지겠지. 이건 이제 우리가 대구에서 잘 볼 수 있는 803 한티 성지에서 위로 올라가면 휴게소가 있죠. 그 휴게소에서 쭉 내려오면 만날 수 있는 봄철 모습입니다. 산에 이제 이 벚꽃이 쫙 피어있는 집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 있는 목련, 나무 연꽃입니다. 백목련이죠. 나무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나무 연꽃이라는 뜻의 목련. 봄철 잎이 떨어지면 입에 대고 쫙 불면 풍선이 되죠. 얼굴이 멀거질 때까지 불어야 됩니다. 빵 터집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풍선놀이 할 수 있습니다. 목련.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찍으면 또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단풍나무 꽃이죠. 많은 분들이 단풍나무 꽃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못 보고 돌아가셨지. 92살 살 때까지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못 보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단풍, 풍이죠. 나무목의 바람풍, 바람에 잘 열매가 날려간다고 해서 굳혀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주 깜찍하고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리 나무 꽃입니다. 우리가 도토리 열매가 여기서 열리죠. 꽃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여기 이제 대구의 님을 향한 일편단심 지묘동 표충단입니다. 충을 드러낸 신순겸 장군이 태조 왕건을 대신해서 목을 바쳤던 곳. 그래서 진기지심, 자기의 마음을 다했던 곳. 충을 드러내. 충은 진기지심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한다. 표는 드러내다. 우리가 밀양에 표충사가 있죠. 이 보통 명사입니다. 고 목이 날아간 그 기념으로 요 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묘가 아닙니다. 신순겸의 묘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롱나무를 5그루 심었죠. 지금도 한창 피어 있습니다. 이게 붉은 것은 단심이고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내고 또 이제 자미화라고 해서 황제의 나무죠. 당현종이 중서성에 심었던 궁궐에 심어서 이제 지금 궁궐에서 볼 수 있고 또 껍질하고 이런 게 이제 요 껍질이 있죠. 그런데 실제 껍질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표리가 일치한다고 해서 이제 조상을 위한 일편단심 또 그런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이제 사당이나 여러분들
이 조상의 묘소 앞에, 옆에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800살의 천연기념물 벼룩나무도 부산 진구에 있는 동래 정시 시조묘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겨울 장면이죠. 이거 1년 동안 보는 겁니다. 겨울에. 1년 동안. 벼룩나무 꽃이 떨어져서 나무 가지에 눈이 앉아 있습니다. 나무 가지를 잘 보시면 이래저래 굽었죠. 굽은 이유는 저렇게 눈이 내리면 빨리 눈이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바라는 뜻에서 가라고 전략적으로 만든 겁니다. 다 나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관장하는 것은 뿌리죠. CPU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잘 봐야 되고 나무 줄기도 자세히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을 치밀하게 가져가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훨씬 더 나무를 가까이 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대구 중구 성모당, 가톨릭의 성지입니다. 본산이죠, 대구에. 여기에 이제 보이는 나무, 왕벚나무. 왕벚나무를 우리나라에서 자생한다는 걸 밝힌 분이 에밀 다케입니다. 프랑스 신부고 그분이 제주도에서 확인을 했고 그걸 세상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대구에 오셨고 이분을 연구한 분이 정형규 신부죠. 이쪽에 계셨던 분이죠. 고산 쪽에 계셨던 성당에 계셨던 분이고 청도에 이분 에밀 다케 연구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청도에 있습니다. 또 그 신부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분을 잘 알 수 있도록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신학교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요 사진 앞에 있는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03 자락의 이제 부인사, 초조 대장경을 보관했던 곳이죠. 맨 뒤쪽에, 저 뒤쪽에 보이는, 요 나무가 왕벚나무예요. 요 앞에는 너티고, 이 봄철 이렇게 꽃이 필 때 가면 환상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왕벚나무를 보면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상처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이건 제가 사는 북구 쪽에 학정동 농업방송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 꿀뚝에 담쟁이 등굴이 살고 있습니다. 이 꿀뚝의 연기에 뜨거워지면 어떻게 살지 참 마음이 아련해지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바로 근처에 있는데 이태리 포플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거죠. 버드나무가에 이렇게 참 멋있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아픔을 이태리 포플러는 어떻게 치유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면 그 다음에 경남 합천군 해인사 쪽에 고로쇠 나옵니다. 봄철에 TV에서 많이 보여주는 물 빼먹는 거죠. 물을 빼먹는 고로쇠, 한자로 골리수입니다. 뼈를 이루게 한다는 나무죠.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 옆에는 도성국사와 고로쇠 나무 스토리를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무 수액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광주입니다. 소세원 근처에 있는 댐 위쪽에 있는 나무인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을 기념해서 심은 왕버들 천연기념물입니다. 속은 이렇습니다.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누워서 또 지주를 바쳐야 하는. 지금 성박수보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쭉 꽂아서 가는데 여기는 좀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입갈나무, 우리 대구의 뭐 상징나무이기도 하죠. 동대구로에서 범어내거리까지 이어지는
히말라야 시드를 우리말로 개입갈나무라고 합니다. 고향이 히말라야죠. 그 히말라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이사를 왔죠.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박경리 선생의 모교인 진주여고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돌에 이제 박경리 선생 관련해서 새겨놨죠. 가까이 보면 이렇게, 또 옆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밀양에 가면 추원제가 있습니다. 경상도 또 조선시대 도학자를 상징하는 전필제, 전필제 선생을 기리는 추원제입니다. 고향이기도 하고. 이 원래 향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향나무가 있고, 또 이 김종직 선생을 기리는 곳에 요런 담에 요렇게 끼어 있는 나무를 보면 좀 그렇죠. 저 뒤쪽에 이제 보이는 나무도, 요 나무도 이제 가지가 향나무. 측면 1칸의 아주 독특한 건축 구조입니다. 측면이 한 칸이잖아요. 요 뒤쪽에 이제 이 건물 요 뒤쪽에 김종직 선생의 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수십 번을 갔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 강진으로 가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최고의 정원이 바로 백운동 별서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에 여기 와서 뿅 가버린 곳.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이름을 붙이고 시를 써서 시첩이 남아있고, 정민 선생이 백운동 별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뽕나무죠. 뽕나무입니다. 이렇게 잘려버렸습니다. 잘 잘라야 되는데 대충 잘라버렸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잘라보니까 이게 비를 맞고 썩어 몸통까지 와야 됩니다. 이 아무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그 아무는 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나무가 엄청 힘들죠.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잘라버리는. 제가 여름쯤 갔겠죠. 배롱꽃이 피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뒤쪽으로 이제 딱 가면은 대밭이 나옵니다. 대밭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은 차밭이 쫙 펼쳐집니다. 앞쪽도 차밭이 쫙 펼쳐집니다. 온통 주변이 차밭이고 동백숲도 있습니다. 환상의 정원이죠. 이거는 바로 이제 차나무인데 뭐 여기서 찍은 건 아니고 차가 보십시오. 여기 열매잖아요. 여기 꽃이죠. 운합니다. 그런데 같은 나무에 같이 달려있죠. 아주 독특한. 그래서 실화상봉수라고 합니다. 차를. 열매와 꽃이 만나죠. 상사화는 잎하고 꽃이 안 만나니까 상사화인데 이건 만나버려. 굉장히 특이한. 이제 가을쯤에 이런 꽃을 볼 수 있고 꽃 보면 또 옆에 열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나무입니다. 여기 이제 김천 수도암, 단풍나무 이 계곡에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빗물에 어떻게 견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는 무심하게 단풍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들이 다 단풍나무. 요거는 이제 전남 나주, 경상도를 대표하는 또 유명한 이 태계 선생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 선생께서 여기에 나주 목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주 목사 옆에 목사 내야 그만큼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봉 선생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지금 숙박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 나무가 살고 있어요. 팽나무지요. 너름나무가의 갈립 큰키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벼락을 맞은 거야.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벼락 맞았기 때문에
안아보죠. 왜? 벼락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벼락을 맞지 않을 거야. 나무는 벼락을 맞았는데 내가 벼락 맞은 나무를 만지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도장을 만들면은 내가 벼락을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이야 벼락 맞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안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인사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파괴사, 계곡을 잡는 파괴사. 파괴사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못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주차를 하고 가면 부도밭이 있습니다. 부도밭에서 조금만 걸으면 요 장면을 만나죠.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이 아래쪽은 뭐냐면은 못입니다. 아래쪽은 못입니다. 이 가을에 단풍이 쫙 들어서 못의 단풍이 자기를 비추고 있을 시간에 가보면 못 돌아오죠. 아름다워서. 정말 멋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이 소나무가 참 멋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기울어져 있죠. 뿌리는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늦은 봄에 눈이 엄청 많이 올 때가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심순경 장군의 표충단에도 소나무가 많이 꺾였거든요, 가지가. 그 당시에 눈이 내려가 달라붙어본 거야. 그러니까 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가지고 물기를 묻고 있으니까 가지가 확 떨어졌어요. 이 나무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뒤쪽 산에 있는 이 소나무에다 와이어를 걸은 거야. 이 대각선으로. 와이어 보이죠, 여기? 이 나무는 무슨 운명일까? 완전 벼락 맞은 거지. 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무를 걸었단 말이죠. 무슨 죄냐? 왜 하필 여기 살았을까?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괜찮아. 요게 각도가 딱 맞으니까 여기서 걸어야 되지. 근데 왜 이 소나무는 하필 여기에 있었을까? 저 나무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늘 저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얼마나 짜증날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이 나무는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하늘 아래 칡감나무입니다. 상주. 외남면에 여기가 상주에서 감나무를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꽃감 값이 가장 높은 곳도 여기입니다. 이게 800년, 600년 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고려 시대에 접붙인 걸 증명하는 나무가 요 나무예요. 근데 천연기념물은 못 받았습니다. 이 접붙인 것이고 보면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제 어령의 300살 백곡리에 천연기념물 감나무가 유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령 감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았어요. 여기는 무척 노력했는데 우리가 꽃감,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꽃감이에요. 그런 우리가 동화 같은 게 있죠. 그 동화가 여수 높다는 거야. 상주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책까지 만들었습니다. 내한테 보내왔더라고. 그런 발상이 참 좋죠. 감나무. 그 다음에 이제 합천 또 나옵니다. 예. 묘산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로 굉장히 가치 높은 저도 이제 옛날 방송국에 이제 이 소나무 관련해서 이제 출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무죠. 예, 요 앞에 이제 요게 지금 제가 여기도 한 10차례 이상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여기에 말라버렸어요, 가지가. 이거는 할매입니다. 요렇게 이제 치마를 입고 있는 데에서 할매나무라고 하고, 요건 바로 산 쪽에 있는 할배나무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송충이 때문에. 송충이가 한창 70년 내가 창궐할 때, 동네 분들이 이 소나무는 산 쪽에 있어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여기는 잡아서 살리고, 이 할배 소나무는 못 살려서 매년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여기에 먼저 인사를 하고 내려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보십시오. 요 나무가 어린 나무인데 이 돌아가신 소나무를 바치고 있어. 이 또 무슨 운명일까? 요 나무는 청청나무입니다. 우리가 산수유 있죠.
산수유 노랗게 꽃피는 산수유 나무가 청청나무과에 속합니다. 그 이제 청청나무인데, 이게 초창기 갈 때는 이 나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이 나무가 또 있는 거야. 그동안에 태어나신 거지. 근데 딱 할배 옆에 딱 돌아가시, 할배 옆에 딱 해가지고 할배를 지켜주고 있으니, 참, 이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지. 다시 내려왔어요. 요 옆에 또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소나무. 요 지금 풀은 소라쟁입니다. 소리 전문가죠. 지금은 이제 꽃이 피어서 꽃대가 갈색으로 쭉 올라와 있습니다. 소나무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야, 이 나무를 보면 어떤 분들이 멋있다 한다니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죠. 이게 원성왕릉, 경주의 괴령이라고 하는 그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버리. 참 굴곡에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 원성왕릉을 비롯해서 우리가 흥덕왕릉 앞에 안강에 안강형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경주 신라 경주 수도였기 때문에 소나무의 그 순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후가 이 비가 여름 별로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교차가 커버리는 소나무가 사는데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경상도가. 특히 안강 지역이, 경주 안강 지역이. 그래서 소나무가 빼빼 꼬여서 가는 거예요. 그 금강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쭉쭉 뻗잖아요. 종류는 똑같아요. 종은 똑같은 종인데 그렇게 모습이 달라지는 건 기후와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흥덕왕릉 앞에 소나무, 우리가 베리삼릉의 소나무, 이걸 소나무 작가들이 막 엄청 아름답다고 계속 찍잖아요. 그게 막 멋진 작품으로. 그런데 소나무 입장에서 보면 참 고통스러운. 보십시오. 이런 식의. 제가 사는 고암동에 이제 고암산 쪽에 이제 아까시나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죠. 누워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밟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참 안타까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입니다. 천년기념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옥골, 둔산동 옥골의 최치원 선생의 후손들의 선조가 최치원입니다. 고은 최치원. 의성의 고은사. 우리가 부산 해운대 해운이 바로 최치원 선생의 호죠. 그래서 동북섬에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가야산에 들어와서 신선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 지팡이를 꽂았는데 태어난 나무가 전나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 전 바람에 쓰러졌어요. 후손들이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한 며칠 뒤에 듣고 문상하러 갔습니다. 나무 돌아가셨는데 문상 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제가 괴산에 왕소나무 돌아가신 뒤에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문상 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왕소나무였습니다. 그때 후회가 돼서 이 천년기념물 전나무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바로 문상을 갔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모습, 뒤로 넘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습은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그런데 딱 돌아가시니까 이런 왜소한 모습이에요. 살아있을 때 돌아가실 때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지금 제가 좀 시간 나면은 다시 여기에 찾아가서 이 돌아가신 시신을 어떻게 문화재청에서 처리했을까가 궁금합니다. 왕소나무는 지금 현재 돌아가신 바로 옆에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시신을 안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왕소나무 검색해보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신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희희낙낙하면서 찍는 장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대체 시신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대한 존경심, 나무에 대한 철학이라는 게 정말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천년 기념물만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가? 이 문화적인 가치를 넘어서 이 천년 기념물이 적어도 500년, 400년, 300년 이 정도의 나이입니다. 천년 기념물로 지정되려면 감나무가 300살이잖아요. 소나무는 적어도 400살, 500살이 돼야 돼요. 너티도 한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돌아가신 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요청하고 싶고 관련해서 이제 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위해서 레퀘임입니다. 진홍곡이죠. 이 나무를 위한 진혼을 해야 되는데 책을 써서 이 나무에게 바치고 좀 큰 행사를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돌아가신 고은은 이제 아까 그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장면을 못 보는데 입구 쪽에 해인사 입구 쪽에 전나무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가보면 그래서 이게 심재가 사실 없잖아요. 지금 심재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금강송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재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재 가치가 굉장히 높고 우리 경복궁이라든지 궁궐 지을 때 금강송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보수할 때 이 전나무를 썼는데 썩어버려요. 전나무는 같은 부모는 소나무지만 좀 심재가 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말숲과 관련해서 금당실 예천이죠, 예천. 경북 예천을 꼭 기억해야 할 동네입니다. 술이 맛있는 동네이기도 하죠. 술빚을 냈자니까. 해룡포.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용국면이라는 데 있습니다. 용국면. 여기 있는 곳이고 그 근처 들판에 세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나무가 살고 있죠. 바로 황목근입니다. 너릅나무과의 팽나무예요. 팽나무는 열매를 대에 넣어가지고 뺑 쏘면 팽 소리 난다고 해서 붙여진 게 팽나무인데 이 팽나무가 소금기에도 아주 강한 우리나라 농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황목근이니까 성이 황씨예요. 목근은 나무의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나무에 이름을 붙였을까? 강판권 이름처럼 이 나무의 토지를 등기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꽃이 누렇게 피기 때문에 황씨요. 나무의 근본인데 목근이야. 그래서 우리가 등기 등본을 만들려면은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황목근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세금을 내죠, 당연히. 이 마을 분들이 이 나무를 기념해서 이 나무가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나무 이름으로 하사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를 하죠. 이 건너편에 이 나무가 있는 건너편 반대편 쪽에 석송룡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석송룡도 천연기념물인데 어떤 분이 홍수로 떠내려온 소나무를 주워가지고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아들한테 그 나무 주변의 땅을 안 주고 남한테 또 주은 거야. 예천에는 땅을 가진 나무가 2그루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례가 세계에서 있을까? 이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이 관계에서도 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자랑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도 번역해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걸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나무인데 그게 이제 예천에 있는데 예천에 이런 또 이 마을숲이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곳을 한번 초간정입니다. 이 예천권씨 태계의 제자이기도 한 이분이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을 만든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대동 운부군옥입니다. 대동은 우리나라죠. 운부는 이제 산간 해서 한문의 운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 순이라고 하는 백과사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운부군옥은 이제 백과사전의 의미고, 그것을 학봉 김성일 선생이 빌려드리는데 불타본 거예요. 또 한강 정구 선생이 빌려가는데 불타버서 아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한 본이 지금 남아있고 최근에서야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간정은 보십시오. 바로 계곡을 끼고 있죠. 바로 이제 정자는 늘 들어가서 봐라는 거죠. 정문이 아니라 뒤쪽이 열려 있습니다. 이 뒤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자는 반드시 성리학 공간은 들어가서 봐야 그 설계 의도를 알 수가 있고, 이 주변도 소나무입니다. 참 멋있고, 여기도 보십시오. 이 네 그루에 소나무가 묶고 있었고, 여기서 찻자리를 하면 참 환상의 들차회가 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예,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 장면만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나무를 볼 때 상처를 함께 보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자도할 수 있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까지 좀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